네, 3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탄소강에서 공석강의 현미경 조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석강이라는 부분이 철탄소 평형 상태도를 일부분만 이렇게 잠깐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철이고 여기가 오스나이트, 그렇죠? 감마철. 여기가 알파 플러스 감마, 그리고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Fe3C가 됩니다.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시멘타이트 선이 있죠. 금속관 화합물인 Fe3C 시멘타이트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Fe3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공석점인데요, 그죠? 탄소 함유량이 0.70% 정도로 보고요. 온도는 약 768도 정도로 보는 죄송합니다. 727도죠. 예, 768도는 자기변태점입니다. 예, A2 자기변태점이고요. 727도 0.77%,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공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게 공석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기는 삼상 반응은 그래서 감마가 플러스 Fe3C가 되는 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석 페라이트가 되고, 이거는 공석 시멘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보시면요, 담금질 효과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자, 담금질은 우리 4가지 기본 열처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담금질은 급냉을 해서 경도를 얻기 위한 거지만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조직이. 그래서 뜨임이나 여러가지 조작으로 인해 재질을 개선하는 그런 열처리 방법인데요. 그래서 담금질 효과는 그야말로 얼마나 단단해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금질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고, 경도 증가와 내마멸성 증가,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결정 입도가 상당히 불안정해진다 이거죠. 특히 이 결정 입도라는 거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그래, 입자의 크기인데 이 입자의 크기는 오밀조밀하게 빡빡하게 모여 있을수록 이런 것보다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담금질을 빨리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결정 입자를 미세화해서 하는 안정적인 조직으로 가져가는 조작들을 따로 해줘야 실제로 우리가 기계 부품이나 여러가지 사용처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정 입도가 상당히 불안정해져서 내부 응력도 커지고 취성도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금질 효과, 여기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담금질에 대한 거였고요. 담금질 효과에 대해서 묻는 건데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자성입니다. 예, 자성. 가열 온도는 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팍 떨어뜨릴수록 당연히 담금질 효과가 클 거고요. 냉각 속도도 빠를수록 담금질 효과가 크겠죠. 그 결정 입도는 담금질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는 결정 입도, 그러니까 미리 담금질을 하기 전에 결정 입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담금질 효과가 크게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자성은 전혀 담금질 효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순철입니다. 다음은 순철에 대한 문제고요. 순철은 여기 보시면 이론적으로 지구상에서 100% 순수한 F2로만 이루어진 철은 구할 수가
물질이 섞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순선철은 존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가 0.02% 이하 이런 철을 순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보시면은, 자, 구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게이지나 여러가지 정밀기기에 자주 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투자율이 높아 변압기 발전기용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 투자율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잠깐 뭐가 걸려갖고 조금 지연이 생겼습니다. 자, 이 투자율이란 말은 얼마나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성체가 될 수 있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체가 잘 될수록, 자기장에 의해서 큰 자성을 가진 자성체가 될수록 이런 발전기나 변압기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철의 특징이 이 투자율이 높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접이 용이하고 용접성도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보시면 바닷물, 화학, 약품 등에 대한 내식성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산화작용도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작용이나 이런 바닷물, 화학약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해설도 한번 꼭 해설의 내용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다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 보시면요, 육사 황동이 있고 여기에다가 F1을 1에서 2% 첨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 주석이죠. 죄송합니다. 아연이죠. 구리 플러스 주석은 청동이죠. 그래서 이 구리 플러스 아연한 황동에 1에서 2% 철을 첨가한 건데, 여기서 공부를 하나 딴 거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육사 황동에 소량의 철을 첨가한 것, 그리고 73 황동에 소량의 철을 첨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 황동에 첨가한 것은 네이벌 황동이라고 하고요. 네이벌 황동이고요. 73 황동에 첨가한 것이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늘은 적어도 기억을 좀 하고 구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사 황동이죠. 그래서 네이벌 황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헷갈리시면 7살 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3 황동에 소량의 철을 첨가한 것은 에드미럴티 황동. 이 정도는 오늘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이런 재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별표를 많이 치시고요. 실제로 이제 마우러 조직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는 탄소와 규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마우러 조직도에서 주철 조직에 어떤 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정도요. 그래서 탄소, 규소, 마우러 조직도 이 정도 키워드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 1번 영역, 2A 영역, 2 영역, 2B 영역, 3 영역, 요 영역들에 대해 어떤 주철이 생성이 되는지 요 구역에서 각각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면, 1번 영역은 백주철, 2A 영역은
고주철, 마지막 영역은 페라이트 주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경질입니다. 단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다음 회차를 보시면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개념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탄소와 규소가 주철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서로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주철이 생성되고 어떤 주철의 조직이 생성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하니까 잘 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풀림 문제인데요. 자, 풀림은 아까 담금질을 보셨지만 담금질, 불림, 풀림, 뜨임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열처리죠.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풀림은 어닐링이란 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담금질은 영어로 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 퀸칭, 풀림은 어닐링,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딴 것도 챙겨보면요. 뜨임은 템퍼링이고요. 또 하나가 뭐죠? 불림이죠. 불림은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도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상당히 노멀라이징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불림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이게 때때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소입, 소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등등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림의 목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연화 및 내부 응력 제거, 이게 정확한 풀림 처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풀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풀림이라고 하면 이 연화와 내부 응력 제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림의 목적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해설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금질 조직 중 경도가 가장 큰 것,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담금질을 한 조직 중에 가장 경도가 높은 것, 그러니까 이 순서 마트, 소펄, 오페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큰 것 그리고 가장 작은 것 정도, 이 정도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때 그리고 48번도 좀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FRM과 FRP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섬유, 강화, 금속이고요.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들을 앞글자 따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섬유, 강화, 금속은 FRM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49번에 보시면요. 다음 중 합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금, 뭐랑 뭐를 섞은 금속이 아닌 것. 자, 니켈은 단일 금속입니다. 그냥 얘 자체가 하나의 원소 금속이죠. 황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고요. 드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알구마망이죠. 그리고 켈밋은 밑에 설명이 있지만 구리 플러스 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베어링용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어링 강이라고 하면 상당히 베어링 합금이죠. 베어링 강이라고 하면 철에 뭔가를 섞은 게 베어링 강이 되겠죠. 구리와 납을 섞었기 때문에 베어링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베어링 합금인 켈밋은 베어링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몇천 몇만 RPM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상당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압과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켈밋이란 것은 베어링용 합금으로 사용이 되는 금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아까 연강, 아까 순철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선 연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연강은 탄수 함유량이 비교적 작은 가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해설에 게이징용 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게이지용 강이 아까 순철의 특성과 많이 비슷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측기나 정밀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강의 사용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까 지금 게이지, 이게 답이라서 게이지용 강에 대한 해설을 적어 놓은 것으로 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강은 게이지용 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해설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장시간 경과에도 치수 변화가 적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식성이 우수해야 하는데, 그죠? 연강은 치수의 변화도 놔두면 굉장히 많고요. 내식성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게이지용 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재료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기계 설계에 관한 문항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찰차입니다. 마찰차 중에 무단 변속 장치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게 그림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마찰차에 대해서 마찰차에 대한 그림들은 전공 기계설계 책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단 변속 장치로 이렇게 물어본 상태에서는 뭐가 무단 변속 장치인가를 공부를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무단 변속이란 게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무단 변속이란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축이 있고 출력축이 있죠. 근데 입력축에서 출력축의 회전 방향이나 회전수,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무단 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차량에서도 보면 오토 차량 있고 수동 매뉴얼 차량이 있죠. 그래서 오토차는 알아서 내가 밟는 거에 따라서 변속이 되죠, 저절로. 근데 우리 수동차나 트럭 같은 거는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해줘야 되죠, 클러치를 이용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단 변속을 하는, 무단 변속이 가능한 마찰차, 자 보시죠. 무단 변속 마찰차는 차를 말하며 이런 마찰차를 말합니다. 에반스, 구면, 크라운, 원판 마찰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스, 구면, 크라운은 여기 없고 원판 마찰차 있죠. 그래서 호흡 마찰차는 마찰차 간 접촉시켜야 할 힘을 증가시키는 대신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변속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 자,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52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식은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로 그냥 사용을 하는데, 전월이란 말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이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베어링이 이렇게
끼어지겠죠. 그냥 보기 쉽게 그리겠습니다. 축이 이렇게 끼어져서 같이 회전을 하는 형태로 베어링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전월이라는 것은 이 베어링의 내경과 이 내경 부분과 축이 닿는 부분을 전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내경에 붙어있는, 내경에 끼워져 있는 축이 만나는 부분, 그럼 이런 원통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원통 부분에 레이디얼 하중이 적용된다고 돼 있죠. 레이디얼 하중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레이디얼 하중은 반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축 방향에 작용하는 하중은 스러스트 하중이라고 하고, 레이디얼 하중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디얼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다 치면, 지금 접촉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월 부분을 위에서 봤다고 치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면의 평면도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대로. 그죠? 그러면 이 전월의 길이가 L이고, 전월의 지름이 D가 돼서 그대로 압력은 DL분의 레이디얼 하중 P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만 이해를 잘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공식으로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에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D 양축의 RPM으로 50kW 동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허용 전달 능력이 나왔고요. 허용 전달 능력 토크겠죠. 죄송합니다. 타우죠. 타우 얼라원스의 약자에서 타우 A라고 보통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침 키의 최소 길이는 몇 미리인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허용 전달 능력 값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키의 규격이 폭 곱하기 높이가 12 곱하기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식도 있고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 식도 있는데, 자, 보시면 타우 A는 A분의 P 그리고 BL분의 P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 부분이겠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단면 부분이겠죠.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요. 그래서 단면 부분에 단면적을 구하면 BL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고, 근데 여기서 토크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9400 M분의 H, 그죠? 그리고 토크는 P 곱하기 2분의 D로 계산이 되니까 토크를 구했고, 지금 우리가 D를 알죠? 여기서 D를 알고, 그죠? D를 알고요. 계산을 해서 P를 구해서 이게 못하네요. 이건 타우 A는 맨 위에서 우리가 제시됐던 요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허용 전달 능력이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요, 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축이 있고 키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전달 능력이 생기고, 이 D에 350 RPM으로 돌고 있는 회전축에 대한 토크가 생기겠죠. 이거를 연계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번에 보시면 SI 단위와 기호로 잘못 짝지어진 것인데, 자, SI 단위는 하나 기억을 하실 게 MKS 단위입니다.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인데 초라고 적을까요? 자, 길이는 미터로 적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요. 시간은 초를 씁니다. 이 기본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나와 있죠. 참고로 몇 가지 알려드리면, SI 단위에서 쓰는 건 칸델라가 있고요. 칸델라도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온도는 K를 씁니다. 절대 온도 K 있죠. 그리고 전류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 외에 보시면 이제 주파수는 헤르츠를 쓰고, 에너지는 줄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트가 아니고 여기 있는 쿨롱 단위라는 거였습니다. 전기 저항은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MKS 헤르츠 줄 옴 칸델라 K 암페어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SI 단위에서.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55번도 자 보시면, 자 55번에서는 이런 공식들을 잘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또 이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막 꼬아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단위통이라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단위통이라는 거를 잠깐 알려드리면요. 메가파스칼은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거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5cm도 0.05 미터로 하시든, 아니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해서 환산을 하시든, 이렇게 하나로 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토크는 비틀림 모멘트죠. 타우 ZP입니다. 이 ZP는 극단면 계수고요. 비틀림 모멘트가 아니고 모멘트는 시그마 Z로 씁니다. 이것에는 그냥 단면 계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형 단면의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 3승, 그죠? 원형 단면의 단면 계수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극단면 계수 ZP가 원형 단면의 ZP가 16분의 파이 d 3승으로 대입이 된 거고요. 이렇게 토크를 구했으면, (97400) n분의 h에서 여기서 나온 값과, 자꾸 좀 이상하게 작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 값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력을 계산하는 식에서 나온 틀린 모멘트 값을 계산한 값이 같다라는 걸 두고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고요.
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밸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역류 방지 밸브라고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고, 솔직히 이게 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요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고 요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여도 똑같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고요, 요 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체크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엔 나사를 용도에 따라 체결용과 운동용으로 분류를 할 때, 자 보시면 보통 체결용은 정말 꽉 조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체결용을 보시면 나사산이 삼각인 게 대부분 사용이 되죠.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유니파이 나사는 다른 말로 ABC 나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관, 파이프용 나사, 이런 것들은 꽉 조이는 게 중요한 이런 부분에는 이런 나사들이, 체결용 나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운동용 나사는 보통 나사산이 이런 사각 형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둥근 나사.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59번에 보시면 나사잭이라는 게 나오는데, 나사잭은 꽉 조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체를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운동용 나사가 사용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운동용 나사가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운동용 나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체결용 나사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 나사, 우리 KS 교육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삼각 나사가 삼각 나사, 미터 나사죠. KS 교육에 사용되는 것은 미터 나사인데, 이 미터 나사의 나사산 모양인 삼각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결용이고 나머지는 운동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플라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고 있는데요. 자, 이게 스플라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여러 개의 같은 키홈을 파서 여기에 맞는 한 짝의 복수 부분을 만들어 축 방향으로 서로 미끄러져 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스플라인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도를 하거나 하면 요런 키 하나를 그리죠. 근데 이 키가 이렇게 원형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스플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세레이션은 이런 형상으로 생겼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종류도 있고, 주로 변속장치, 자동차 변속기 등의 속도 변환용에 사용이 됩니다. 이 키보다 큰 토크를 당연히 전달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키 하나보다 훨씬 더 키가 여러 개가 광사형으로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자, 나사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나사잭은 나사잭이 어떤 형태를 띠는 거냐면요, 나사 회전으로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하면서 여기 무거운 물체를 올려놨을 때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게 나사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사잭은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잭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8mm가 나오면 안전지름으로, 우리가 뭐 소수점으로 나사지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22로 올림해서 설계를 한다 하는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시간,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요 식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자, 기본 부하 용량이 33,000N이고 베어링 하중이 4,000N입니다. 그리고 9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부하 용량, 그리고 베어링 하중, 그리고 회전수가 나와 있는데 이 R값이라는 게 있죠. 이 R값. 그래서 보시면 P분의 C, 자 P도 있고 C도 나와 있죠. 그리고 R승 곱하기 60N분의 10의 6승, 그래서 이 N도 나와 있죠. 근데 이 R이 없으니까 이 R 같은 경우는 볼 베어링은 3이고 롤러 베어링은 3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3.3333 이렇게 되겠죠. 333.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볼 베어링일 때보다 롤러 베어링일 때가 이 지수값이 더 크니까 전체적인 수명 시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롤러가 볼보다는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명 시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400시간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펜을 사용하기가 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혹시 공식이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하는